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동작구 등 4곳을 투기 지역으로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스타트업 14곳에 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올해 은행권 이자익 증가율은 대출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일부 지역에선 과열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동작구 등 4곳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30여 곳을 추가로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롭게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서울 동작구와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등 총 4곳입니다. 이로써 투기 지역은 11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LTV와 DTI가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이 유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와 청약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도 늘었습니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부산 기장구는 일광면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공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여 곳을 추가로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입지 등 일부 지역의 사업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나 국공유지 등 가용 택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내든 이유는 최근 서울 집값이 매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7%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무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가 전부 다 그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공공택지가 수도권 알짜 지역에 조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분양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현장 조사를 3주간 진행했습니다.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 갑질 의혹이 바로잡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서울 강남구의 구글 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3주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글이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해 국내 게임 업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해 팔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얻은 앱마켓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은 60%가 넘습니다.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관련 업계에 불공정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은 그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이유는 구글의 자사앱 선탑제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5조 7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구글의 앱 선탑제에 대해 강제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재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구글에 대한 칼을 빼들면서 국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죠. 제2금융권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웰컴저축은행이 첫 발을 뗐습니다. 스타트업 14곳을 선발해 자본금 지원 등에 나섰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웰컴저축은행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쁜 샐러리맨을 직접 찾아가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하는 업체 차수리. 엔진오일 전문점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재이용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사업을 키워 프랜차이즈화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와 금융사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연계하는 구상까지 내비쳤습니다. 향후 저희는 중고차 동행 서비스로 인해서 금융과 보험까지 서비스가 접목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 기업을 포함해 선발된 14곳의 스타트업에 각각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기업에는 서울 강남 소재의 사무공간을 1년간 무상 지원합니다. 오늘 수상하는 14개 스타트업과 온디맨드 영역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웰컴저축은행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각각의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넉넉한 기존 금융권에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종종 있었지만 제2금융권으로는 웰컴저축은행이 처음입니다.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올해 말 데모데이를 거쳐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축은행권으로는 최초로 디지털뱅크를 출시하며 디지털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웰컴 디지털뱅크의 플랫폼을 스타트업과 함께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금융권이 단순히 돈만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금융권과 스타트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생할 길을 찾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올 상반기 이자로만 20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 관계자들은 하반기에는 적당한 순이익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할 정도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자 장사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해만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훈교 기자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은행권이 글로벌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 글로벌 부문에서 5천억 원 넘는 순이익을 내 올해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러나 정작 안쪽으로 들어가면 글로벌 부문의 실적 전망 대신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GDP가 5.1% 증가하는 동안 은행의 대출 채권은 4.9% 늘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이자이익 증가율은 0.9%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해 대출 수요도 비슷하게 늘어났지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 1조 7천억 원 불어난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도 대출 총량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이자율로 계산해 본 결과 올 상반기 자산 규모 확대로 불어난 이자이익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지난해 상반기 1.61%에서 올해 상반기 1.67%로 올랐지만 미국 상업은행이 3%대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이익은 대출 총량이 증가해 자연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자 노름이라는 얘기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순이자 마진이 1%대인데 10년 전만 해도 2% 밑으로는 취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BMW 차주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차관에겐 직무 유기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BMW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이 정부로 화살을 돌린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BMW 화재 피해자 모임 차주 4명이 정부 책임자에게 민사소송을 냅니다. 정부가 지난달 10만 6천여 대의 BMW 차량을 리콜하기 전까지 화재 차량을 확보하지 않았고 검증 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년 반 넘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BMW의 결함 은폐가 가능했던 것은 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료들과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피고는 김정열 국토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홍유덕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입니다. BMW 차주들은 오는 29일 이들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BMW 화재 피해 차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운행정지가 결정된 이후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BMW 화재 피해자 1000명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BMW 화재 조사를 하라며 공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에겐 BMW 독일 본사의 결함 은폐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독일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독일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화재 조사가 개시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받는데 올해는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을 예약하려는 소비자들로 대형마트가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사전 예약이 시작된 첫날부터 지난 21일까지 매출액이 150%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이 500% 가까이 증가했고 축산물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나로마트도 세 자릿수대 실적 상승을 기록했고 롯데마트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업계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물가지수는 104.83으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올여름 이례적 폭염 탓에 과일값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산지 시세가 10에서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일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할인 혜택이 많은 사전 예약 판매 기간에 수요가 집중된 겁니다. 최근 태풍 쏠릭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지만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지방 농작물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만큼 물가 상승세가 명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트는 추석 물품 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추석 인기 품목인 한우와 굴비의 경우 산지 시세가 올랐지만 상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10% 내외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취임 이후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는데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재벌 감시를 강화해 시장 질서가 공정해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공존을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이번 사안이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다 할 엄청난 변화는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일부 개정안들을 좀 모아놓은 소극적인 개편안이라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특위에서 내놨던 권고안보다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제재 수위들이 더 낮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 제시보다는 기존 일부 개정안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좀 실망스럽다 그렇게.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네.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겁니까? 네, 일단은 금융보험사에 대한 이제 의결권 제한 문제입니다. 당초 특위에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자라는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 방향이 크게 실익이 없다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건 해당 기업의 삼성생명 딱 하나인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사례를 경직된 사전 규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삼성에게는 특혜를 주는 이런 시각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계열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이 이전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의 권고안보다 더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순환출자 고리 이야기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이런 순환출자 고리에 있어서 C에서 A로 가는 의결권을 제한하자라고 특위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신규 지정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 집단의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좀 자발적으로 현재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다는 건데 글쎄요. 현재 현대나 삼성 같은 그룹들은 순환출자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들만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고 있고요. 또한 해외 계열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계열사만 일감 몰아주기에 이제 규제 대상이 됐었어요.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 편취를 하거나 부당 지원을 하거나 해도 이렇다 할 막을 제재나 또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공시 의무를 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공시는 하지만 이렇다 할 어떤 제재 수위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규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상당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반영이 됐습니까? 네, 지주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신규로 설립되거나 이제 지주사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인데요. 당초 특위에서는 모든 지주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이제 총수일가의 지갑 채우는 수단으로 또 변질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회사들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출자해야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만큼은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물망이 좀 더 촘촘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가 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대 기업이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손자 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규제 대상의 범위를 좀 넓혀서 보다 많은 기업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까? 규제 대상에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320개 회사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바탕이 되면서 한 600여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좀 피해가고자 지분율을 그 규제의 턱 밑까지 낮추는 편법들을 쓰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현대그룹 볼 수 있는데요. 이노션이나 글로비스가 29.99% 턱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는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사실상 총수일가의 자금줄로 불렸었던 이 공익법인도 대대적으로 손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1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공익법인이 총수일 간의 사익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상당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공익 사업의 본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배 채우기, 부당 지원이나 편법적인 경영 승계의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서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짧은 시간 안에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는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의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 지적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면서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5060 세대 이른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형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력 활용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등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의 시행으로 내년에 25,216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예산은 올해 1,267억 원에서 내년엔 2,406억 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신설합니다.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총 2,500명의 총 8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정부는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를 기존보다 100억 원 증액해 신중년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 학습지도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7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올해 1월 지급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 규모는 2,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고 내년엔 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융노사가 산별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은행권 총파업은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임금은 2.6% 인상하고 이 가운데 0.6%는 공익재단에 출연합니다. 임금 피크제 진입 시점은 현행보다 1년 미룹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지부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은 연내 조기 도입하고 점심시간 1시간은 PC 오프제를 통해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금융노조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핵심 성과 지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을 만 62세로 늘리는 주장도 철회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금융노조는 다음 달로 예정된 총파업을 잠정 연기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제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현재 6,600원이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1,500원인 대구 부산 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KT그룹이 하반기 공개 채용을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하반기 공채에는 KT와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등 15개 그룹사가 참여해 총 500명을 채용합니다.
정부가 배추 3,000톤과 무 1,000톤을 사들여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폭염에 태풍이 맞물려 작황이 악화되면서 배추와 무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배추 무 수급 동향 및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가구 수가 2천만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 2인 가구 비중은 50%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전국 가구 수는 2,016만 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 가구 늘었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인 가구가 26.7%로 뒤를 이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